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내 총생산 대비 18.4%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동산 불로소득은 352조 9천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창출된 부가가치 가운데 5분의 1가량은 일에서 번 돈이 아닌 땅에서 얻은 불로소득이란 얘기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이유는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 있을 겁니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지만 노동의 가치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20, 30대 젊은이들이 빚에 기대는 이른바 영끌, 비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불로소득은 소득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불로소득 척결을 외치고 있는 정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꿈을 돌려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 특검과 국정조사와 관련해 3+3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조사 대상을 비롯한 강론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수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모두 끝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현황을 소개해드릴 때 주말을 지날 때는 좀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300명대로 좀 내려갔다가 주중으로 들어서면서 400명대 뭐 초중반 후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주말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400명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5명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검사 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400명대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 환자가 39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경기도 143명, 서울 108명, 인천 10명 이렇게 해서 수도권의 전체 확진자의 65% 정도가 집중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 지역이 제일 많았는데요. 총 37명의 확진자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에서 이제 집단 감염으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국내 발생 확진자가 평균 416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우려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조사 중 비율이 지난 한 주 동안에 28.5%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4로 1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뭐 봄철 맞이해서 이제 이동량이 증가할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이길래 지금 이렇게 많은 감염자,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지난 15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63명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를 다녀온 직원들이 또 회사에 출근하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선소 규모와 조사 대상자의 숫자를 고려해서 선별진료소 5곳이 차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2,4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 협력업체까지 합치면은 모두 25,000명, 거제시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조선소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식당, 학교 등으로도 접촉자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거제시의 방침인데요. 또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에서도 이 방역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앞으로 좀 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잠정 집계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9시 기준에 이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9시 기준으로 307명인데요. 전날 381명에 비해서는 74명이 좀 줄어든 숫자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대로만 계속 이어지면 내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후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된 사례가 더 이제 추가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목욕탕, 사우나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43개 목욕탕에서 한 1,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제 경남 진주의 목욕탕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에는 열흘 만에 지금 확진자가 200명을 넘는 규모가 이제 좀 일어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목욕탕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당국이 이제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신사, 이발사, 관리 직원 등 목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목욕탕 이용자 발열 검사, 그리고 QR코드 등록,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월 정액 목욕탕 이용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달 목욕을 이제 신규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 인원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 탈의실이나 탕 안에서 대화를 금지한다든지, 평상이나 드라이기 같은 목욕탕 내 공용물품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제한도 마련해 놨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이용 제한까지는, 이 목욕탕의 이용 제한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1시간 이내로 좀 목욕탕을 사용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한다, 이렇게 좀 당부를 했고요. 특히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사적 대화라든지, 기존에 이제 시행되는 음식물 섭취 금지, 이런 조치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역 수칙도 잘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36건이 추가로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역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36건 중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33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가 2건, 브라질 변이가 1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국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총 249건이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이 36건 중에 26건이 이제 국내 발생으로 인한 확진자, 모두 내국인이었고요. 이 중에 또 기존에 변이가 확인된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변이가 19건, 그다음에 3건이 울산북고 목욕탕 관련 확진자에서, 또 다른 3건은 영남권 친척 모임 관련 확진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영남 지역에서 이제 좀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한 건은 개별 사례 확진자로 기존 집단 사례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이제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초에 빨리 결정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현행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상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당장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안의 경우에는 현재 유행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이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접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의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오늘 이제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중증 감염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접종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게 이 예방접종 전문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된 이제 국내외 혈액 응고 사례를 쭉 검토를 한 결과 네. 혈전 생성 위험을 이 백신 접종이 증가시킨다라는 이런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혈전 생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인데 백신 접종 후에 이 혈전 생성 사례가 평상시 발생 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됐다. 즉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 이 점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만 명당 1명 내외로 드물게 발생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라든지 뇌정맥동 혈전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예방접종 전문의의 이제 견해인데요. 이 두 가지 증상의 경우에는 혈전 증가와 혈서판 감소가 동반되는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인 혈전 증가는 좀 다른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얼마 전에 20대에 이제 좀 이 혈전증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사례가 이제 뇌정맥동 혈전증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의 경우에는 이제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심한 두통이라든지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나타날 때 이제 항응고 치료를 하면 쉽게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귀한 사례이고 이런 점을 종합을 하면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중단할 어떤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 전문의의 판단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시행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에서도 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79%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또 밝히고 있고 이 임상 시험 자료를 검토를 해본 결과에도 어떠한 안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게 이 좀 외국 외신들의 이제 평가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실 유사 사례가 유럽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그 유럽 의약품청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좀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발표했던 내용이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위험을 너무 과장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뇌정맥동 혈전증이라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럽 사례 일부에서 이제 확인된 것인데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명당 1명, 사실은 유럽의 사례는 100만 명당 1명보다도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것이고 이게 코로나19 백신에만 어떤 부작용이 이제 좀 수반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신에도 다른 형태로라도 일종의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볼 문제이지 지금 특별히 코로나19 백신에 엄청난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인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되는 관계로 내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이 점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6월 1일 날 이제 2차 접종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좀 접종에 응해달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적극 협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EU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 내에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백신 이기주의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백신 민족주의, 백신 국가주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이 유럽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영국 수출을 막겠다라고 이제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유럽연합이 지난 1월부터 사실은 이 수출 중단은 경고를 해왔는데요. 일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지금 세기의 위기에 처해 있고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지금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보면은 이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은 영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영국에서 생산된 백신이 유럽으로 오지 않고 있다. 즉 영국이
비공식적으로 백신의 유럽 수출을 지금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로 유럽연합도 영국에 이제 백신을 이제 수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는데 영국은 백신 수출을 막은 적이 없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럽연합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다른 나라 역시 백신을 구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화이자의 경우에도 좀 불똥이 옮겨 붙을까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화이자의 경우에 백신의 핵심 성분을 영국에서 유럽으로 들여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해야 되는데 네. 영국이 만약에 보복 차원에서 이 성분의 수출을 막게 되면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는 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이제 그동안에 무역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 미국도 외부로 백신 못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뭐랄까요? 뭐 다른 백신이 아직 더 있기는 하지만 점차 이런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생산 기반이 국내에 이제 있는 상황인 것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의 백신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백신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개발하겠다고 정부에서 뭐 제약업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백신 개발 소식이 안 들려서 좀 빨리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또 좀 어려운 나라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른 그렇죠. 나라는 그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이렇게 충돌하는 형태로 사실은 강대국들이 이제 자국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때 사실은 중견국들이 중심에서 좀 국제적인 리더십을 다시 다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은 상당히 세계사에 또 좋은 이제 그런 족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K 방역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네요.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연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좀 이렇게 지금이 오히려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지만 또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라면서 참모들에게 좀 책임의식을 주문을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고 서민들을 위한 이사 공급 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여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라는 이러한 당부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천명했으면 구체적인 어떤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행사에서 좀 앞으로 이제 좀 공령 정신, 유척 정신 이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강조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달 중에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에 하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제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면 뭐 기관장이 해임된다든지 임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좀 불이익이 이제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평가를 할 때 윤리 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여서 LH 사태처럼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사실상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지금 이제 설명 들었지만 이거 가지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혹시 대책 안 내놓습니까? 민주당은 투기 부패 근절 대책 TF를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2차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할 방안을 이제 내놓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TF 팀장이 진선미 의원인데
이 투기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이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농지 투기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러한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LH 특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뭐 이런 거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논의하는 회의가 3+3 협의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일단 이 첫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송기현 의원, 김혜재 의원이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송기현 의원과 김혜재 의원은 둘 다 이제 뭐 검사 출신이고 송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이제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력이 있죠. 김혜재 의원은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협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이제 둘 다 이제 검사 출신 의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나서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 그다음에 전수조사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이제 그 협의를 할 텐데 어떤 부분이 여야 간에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디까지 뭐 이게 합의가 될지를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야 된다.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한 2013년부터는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거 정부에서의 이루어진 개발 정책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뤄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LCT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좀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도 이제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이 수용이 되면 LCT 특검을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특검을 그러면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를 놓고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합의 추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거에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든가 또 국정농단 관련 특검 이런 경우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당의 결정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와 관련돼 있는 거는 좁게, 적게, 상대편과 관련돼 있는 건 넓게, 많이. 이게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이렇게 사실은 조사 대상을 서로 늘려가는 것으로는 합의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특검이라는 조직이 사실 제한되어 있는 어떤 수사력과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걸 갖추고 있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다 특검이 수사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제 생각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은 3기 신도시에 이제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다른 또 특검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사안은 이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수본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골격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적으로 자꾸 논란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진짜 이참에 진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또 과거에 투기를 벌였다고 하면 확실하게 찾아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다는 사실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높은데 그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이제 수사를 해달라. 이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든 국수본이든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네. 거에 좀 논의를 그렇죠. 집중해야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정치적 손해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거 외에 지금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운영위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이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심사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명시하는 이런 등의 내용이 일단은 이제 논의 대상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업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네. LH법 개정안 등이 지금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농지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추진을 한다는 건데요. 일단 여야는 이런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임시국회는 약 열흘 뒤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뭐 또 임시국회 소집하면 되죠. 뭐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장 출신인 이제 김기현 의원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KTX 울산역에서 2km 떨어진 곳에 1998년에 임야 38만 평을 구매했다는데 이게 맞느냐? 그리고 당시에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도 이제 사실이냐? 그리고 본인 소유의 임야를 지나는 KTX 개설 계획을 알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광역단체장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고요. 그리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후보의 경우에는 울산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5월 달에 울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 부지를 사들였고 이 설계를 맡은 업체 소속 직원과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의혹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재임 시에 거기다 도로 개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도로 개설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곳에 도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고 도로 공사를 시작할 조짐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울산역과 이 토지 사이에 가파른 산이 2개나 가로막혀 있고 울산역과의 연결 도로도 없기 때문에 역세권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여당이 LH 사태로 궁지에 몰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귀신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뭐 여야 모두 의혹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저 뭐 평생 태어나서 땅을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다들 땅에 투자를 한 것을 보면은 저는 좀 세상을 뭐 짧게 살았습니다만 뭐 헛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모로 박탈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러한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면 나도 땅 투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돈이 없어서 못했을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김윤아 평론가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성환 평론가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땅 갖고 있다고 무조건 투기 의혹 제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죠. 특히 이제 보수 야권 단일화. 오늘 여론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일단 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하루 만에 종료됐다라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KBS 취재에 의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늘 저녁 8시 40분경에 여론조사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샘플 수를 다 채울 때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이제 조사가 끝난 것은 아무래도 응답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 즉 응답률이 높았다. 이런 이제 결론인 건데요. 내일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양당 단일화 실무협상단에 넘겨지고 그러면 오전 9시 반쯤에 이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제 누구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냐 이게 내일 오전에 결론이 나온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내일쯤이면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발표 전에 양측 진영의 신경전이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서로
서로의 약점을 이제 좀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좀 쏟아낸 그런 셈이 됐는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이제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이것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즉 서울 내곡동에 있는 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이것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게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의 문제를 증언하는 사람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무결점 후보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을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제 언급을 쭉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이게 결국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이제 네거티브 흑색 선전인데 더불어민주당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야권 단일화의 대상인 뭐 파트너인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제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안 된다라면서 또 공격을 또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날선 공격해서 나중에 후보 단일화 되고 난 다음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두 후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평상시 같은 상황이면 사실 앙금으로 남아서 예를 들면 뭐 과거에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초래한다든지 네. 또는 오세훈 후보가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한다든지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분열의 불씨를 남기는 그런 이제 어떤 공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서울시 유권자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서 야권 후보를 반드시 이제 좀 지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크다고 하면 아마 이런 뭐 공방도 사실은 그러한 바람에서는 뭐 크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야권 단일화의 정당성이나 명분이 얼마나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거냐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정당성을 얻었다는 전제가 있다면 야권 후보들도 뭐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이후 선거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화합한 모습을 보여야 또 유권자들이 이제 믿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그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의 저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몰랐다. 그다음에 국장 정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반박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용들의 이제 반박이 쭉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초구 의회에서 당시에도 이 내곡지구 개발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측이 이제 내곡동 부지를 직접 찾아 시찰을 했다는 어떤 그러한 이제 내용도 있다라고 이제 근거를 대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에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이제 발언한 부분이 있다. 이 대목을 또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09년에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보면은 보금자리 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이제 뭐 바뀌었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해명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세훈 후보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버겁고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겠냐라면서 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보금자리지구 지정할 때 결정했다고 하는 문건까지 입수해서 뭐 공개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 중단이 됐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이명박 정부 때 되살린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이어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간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도쿄 아파트를 매각한 것을 두고 공세를 또 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올해 2월에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뒤늦게 도쿄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럼 아파트가 매각이 됐으니 그동안 일본 정부에 바쳐온 세금 액수를 밝혀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이명박 정권에 의한 뭐 어떤 사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배우자가 일본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게 박영선 후보의 해명인데 살기 좋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왜 안 팔았는가라고 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친일 프레임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합니까?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이제 도쿄 아파트를 취득을 할 때 BBK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심을 사서 그 당시에 이제 좀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그 도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이제 얘기한 바 있었고요. 다만 지금 뭐 세금을 뭐 밝히라든지 또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 후보자 재산 신고에 일본항공 이 주식 100주를 새롭게 이렇게 이 구입한 어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라라는 게 국민의힘의 이런 뭐 문제 제기인데 아직 이것에 대한 뭐 어떤 명확한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이봉규 TV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를 도쿄의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이다. 나는 뭐 상계동 전세 집에 살고 있고 땅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상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아줌마라는 표현은 결국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고 상대 후보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다가 특별히 성별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또 박영선 후보에게 붙였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나는 집 없는 아저씨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을 뭐 아저씨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남을 아줌마라고 부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물고 물리는 상황인데 박영선 후보는 지금 돌봄 공약을 발표했는데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사립유치원 소속 어린이들에게 점심과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도 아이들을 차별했고 그 이후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사퇴한 후보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을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데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귀결된 점은 여러모로 좀 비판받을 여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네거티브에 좀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의혹을 제기해왔던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이런 당시의 상황을 밝혔는데요. 2000년 전후에 이제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이 끝난 뒤에 이모 교수가 이미 작고한 분인데 이분이 불러서 갔더니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와 그 딸이 있더라. 그런데 이 배우자,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가 울면서 딸의 합격을 부탁을 했고 당시에 동석했던 이모 교수가 나중에 이 작품들의 번호를 매기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을 높은 점수를 줘라라고 지시를 해서 30점짜리 작품을 85점을 줬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제 어떤 외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08년 홍대 미대 입시 비리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을 할 때 당시에 검사들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다. 그것은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박형준 후보 측은 이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이다. 지금 홍대에 간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입시가 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반박대로 입시가 실제로 입학이 된 것이 아닌데다가 핵심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분이 작고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명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명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모해 위중 의혹 사건을 재심의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홍익대 법과대학 오병도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그 결과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이번 사건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한명수 전 총리 재판 모해 위중 의혹 사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일단은 이제 한명수 총리 재판에 그 증인들을 말하자면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하겠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고요. 네. 이제 재소자들을 뭐 심지어 같은 장소에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뭐 부당한 편의 제공도 했다고 하고 뭐 등등 해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위증을 위증하도록 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얻어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된 사건이죠. 이 지난 19일 대검이 지금 부장 검사하고 그다음에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이게 일단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검사가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적극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충분한 뭐 참고인 등에 대한 뭐 충분한 조사를 안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 없이 검사가 이제 피의자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를 안 하고 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라고 했는데 사실 뭐 언론에서는 뭐 그게 뭐 요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고검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할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불기소 결론을 이미 어느 정도 내놓고 절차적으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모해 이중 의혹 공소시효 오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재심 가능성 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이제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이걸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7호에 보면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이제 확정 판결에서 증명되면 재심이 가능합니다. 네. 아마 이거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뭐 재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원판결의 증거 다른 조항들에 보면 네.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게 이제 발견되었거나 또는 뭐 다른 이제 이거를 바꿀 만한 증거가 있을 때는 이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게 이렇게 밝혀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덮여지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박봉기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지휘권 행사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수사 지휘권 행사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제 사실 법조계라는 데 굉장히 넓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신의 이제 법적 견해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리하다고 보기는 글쎄 이 정도 사안인데 지금 이 사안은 지금 검사가 직접 나서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안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검찰 전체의 신뢰나 수사 전체의 신뢰를 생각할 때 이게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만한 상황이었다. 그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향후 이제 뭐 법무부가 실제로 관할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 검찰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인사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봉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힌 걸 보니까요. 애초 회의 참석자 명단에 없던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뭐 대검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절차에 참여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검은 뭐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한 번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렀다. 다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회의에
어떤 발언권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와 있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징계위원회나 위원회 회의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듣고 바로 내보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해서 사실상 결론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절차적인 정의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저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는 한데, 근데 예. 회의 끝나자마자 뭐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기권이 그렇습니다. 몇 명이다, 뭐 찬성,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몇 명이 냈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이게 비공개였지 않습니까? 그 예. 부분도 박 장관은 좀 공정하지 못했다, 이번 판단이. 이걸 좀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정하지 못, 뭐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그 회의라는 거는 회의에서 개개 의원들이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회의 자체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하면 이제 이 회의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부담이나 또는 자유로운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됐다고 볼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이 비밀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 의무가 위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상 의무가 위반됐으니까 분명히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회의 참석자들이 얘기했다고 이제 전원으로 들리는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재소자가 지금 거짓 진술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그것도 당연히 뭐 진술을 검토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도 검토합니다. 뭐 어떤 판례에서도,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의 판례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예. 네네. 근데 앞서 이제 수사지휘권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예. 그 재소자가 주장한 바가 허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실성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진술을 볼 때 판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게, 이 진술이 이 사람에게 불이익하냐 이익이 되냐, 이 사람이 이 진술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특별히 있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시점에 그러한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뭐 재소자라서가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또 여러 가지 그 과거에 했던 일들, 이런 것도 종합 판단해서 그 사람이 진실에 가까운, 적어도 그 발언에 대해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돼 있죠. 네. 근데 앞서 이제 재심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뭐 좀 희박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박범기 장관은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서서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합동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합동 감찰은 지금 보니까 벌써 나와 있네요. 법무부에 지금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네. 합동 감찰에 착수했다고 이제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감찰관이 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범할 때 이제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서 감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규정에 따르면 이제 대검하고 합동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약간 규정보다는 이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검하고 지금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사팀이 만약에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징계 시효는 이미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징계시효는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떤 처분을 새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새로 한 처분에 대한 거는 또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그 감찰도 포함하는 거니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또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경과들을 정리해서 유사한 사례를 막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의미의 감찰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법무부 측은 지금 감찰부 소속인 이문정 부장검사도 합동 감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는 부분 가지고도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검찰 쪽 입장하고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네,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이제 총장이나 그러니까 소위 지휘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독자적인 검찰들은 스스로 준사법관이라고 늘 얘기합니다만 독자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지도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도부가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판단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말 잘 듣는 사람만 위원으로 놓고 그래서 결국 그 지도부의 뜻대로 감찰을 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감찰의 실효성이 오히려 의심스럽고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 자체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그 문제에 있어서 또 논란거리가 되는 게 한만호 전 그 한신건영 대표 검찰이 70여 차례 넘게 소환을 했는데 1회 진술서 1번 하고 진술 조서 5번 정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그 과도한 그러니까 압박 수사라고 그러죠. 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검찰 출신으로 나오신 분이 이제 박사논문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하는 수사 기법들이 진짜 많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걸 통해서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얘기들을 들기도 하고 네. 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사건을 안고 가지 않으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기법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 수사 기법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내용상으로 좀 무리했던 수사가 아닌가,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합동 감찰 과정에서 또 검찰하고 법무부가 갈등을 벌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갈등이라는 점보다는 이게 이제 법적 권한이 어디 있고 이걸 할 수 있고 이게 하는 거 적절한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만일에 감찰이라는 제도가 인사권을 가진 부서가 인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하는 것인데 그거를 피감찰 기관이 저항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법을 갈등이라기보다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 알겠습니다. 것을 갈등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감찰권이 불법일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익대 법과대학 오병두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질